서울 변두리의 이 상가 골목에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오갑니다. 교복 치마를 어설프게 줄여입고 이어폰을 낀 여학생, 후줄근한 트레이닝복 차림에 아랫배가 나온 중년 남자, 패션 잡지에서 방금 걸어 나온 듯 근사한 원피스를 입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걷는 여자, 새하얗게 센 쇼트 커트머리에 반짝이 장식이 달린 스웨터를 빛내며 느린 동작으로 담뱃불을 붙이는 노파. 어디선가 욕지거리가 들리고 식당에서는 국밥 냄새가 번져옵니다. 자전거를 탄 소년이 일부러 크게 배를 울리며 내 앞을 미끄러져 지나갑니다. 최대한 도수를 높인 안경을 끼었지만 이 모든 것들의 세부를 이제 나는 보지 못합니다. 형상과 동작들은 덩어리로 뭉개어져 있고 디테일은 오직 상상의 힘으로만 선명합니다. 여학생들의 입술은 음악에 맞추어 달싹거리고 아랫입술 왼쪽에 당신이 가진 것처럼 파르스름하고 작은 점이 있을 것입니다. 중년 남자의 트레이닝복 소매는 때에 절어 반들반들하고 원래 휘었던 운동화 끈은 몇 달을 빨지 않아 진한 회색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전거를 탄 소년의 관자 놀이개에는 땀방울이 흘러내리고 있을 것입니다. 녹록지 않은 관록이 느껴지는 노파의 담배는 가느다랗고 섬세한 종류의 것이고 스웨터 가득 박힌 조그만 자개 반짝이는 장미나 수국 모양일 것입니다. 그렇게 상상하며 사람들을 지켜보는 일이 지루해질 때쯤 천천히 뒷산의 산책로를 오르기도 합니다. 연푸른 나무들은 한 덩어리로 일렁이고 꽃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색채로 번져 있습니다. 산기슭에 있는 작은 절에 대중방 마루에 앉아 나는 쉽니다. 무거운 안경을 벗어들고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진 희미한 세계를 둘러봅니다. 잘 보이지 않으면 가장 먼저 소리가 잘 들릴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감각되는 것은 시간입니다. 거대한 물질의 느리고 가혹한 흐림 같은 시간이 시시각각 내 몸을 통과하는 감각에 나는 서서히 압도됩니다. 날이 저물면 급격히 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나치게 시간을 끌지 않고 나는 일어섭니다. 집으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고 얼굴을 새로 씻습니다. 당신이 해를 올려다보기 좋아했던 그곳의 정오 무렵 이곳 시각으로 저녁 7시부터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체로는 날이 아직 밝을 때 시설 아카데미에 도착해 수업 시간을 기다립니다. 환한 건물 안에서는 활동에 큰 지장이 없지만 안경을 낀다 해도 밤거리를 혼자 걷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니까요.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모두 돌아간 10시경 아카데미 현관 앞으로 택시를 불러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카데미에서 무슨 수업을 하냐고요?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히라버 초급반을, 금요일에는 플라톤을 완전 강독하는 중국반을 가리킵니다. 한 반의 수강생은 많아야 8명을 넘지 않습니다. 서양 철학에 관심을 가진 대학생, 다양한 연령과 직업을 가진 직장인들이 섞여 있습니다. 동기가 어떻든 히라버를 배우는 사람들에게는 얼마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걸음걸이와 말의 속력이 대체로 느리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아마 나도 그들 중 한 사람일 테지요. 오래전에 죽은 말, 구어로 소통할 수 없는 말이라서일까요? 침묵과 수줍은 망설임, 덤덤하게 반응하는 웃음으로 강의실의 공기는 서서히 덮여지고 서서히 식어갑니다. 그렇게 무사히 이곳의 하루하루가 흘러갑니다. 간혹 기억할 만한 것이 있었다 해도 거대하고 불투명한 시간의 양감에 묻혀 흔적 없이 지워집니다. 이곳을 처음 떠나 독일로 가던 해에 나는 15살이었습니다. 독일을 떠나 이곳으로 올 때는 31살이었는데 그때 내 인생은 거의 정확히 절반씩 두 언어, 두 문화로 쪼개어져 있었던 셈입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예고했던 40살 이후의 시간을 어디서 보낼 것인지 나는 양자택일해야 했습니다. 모국어를 쓰는 곳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을 때 가족과 스승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모국에서 뭘 할 거냐고 어머니와 여동생은 물었습니다. 까다롭게 따낸 철학하기 따위는 휴지 조각에 불과할 거라고, 무엇보다 내 특수한 상황을 가족의 도움 없이 혼자 헤쳐나갈 수는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꼭 2년만 살아본 뒤 결정하겠다고 나는 어렵게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처음 작정했던 시간의 3배 가까이 이곳에서 살아오고 있지만 아직 나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했습니다. 못 견디게 그리웠던 산사태처럼 사방에서 퍼부어지는 모국어에 감사하며 한 계절을 보낸 뒤 겨울이 오자 독일의 도시들이 그랬던 것과 똑같이 서울이 낯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채색 모지 코트와 점퍼들 속에서 어깨를 움츠린 사람들은 오래 견딘 얼굴, 더 오래 언제까지든 견뎌나갈 얼굴로 내 몸을 스치며 얼어붙은 거리를 종종 걸음쳐 갔습니다. 독일에서 그랬던 것과 똑같이 나는 어떤 표정도 짓지 않고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감상과 낙관에도 빠지지 않은 채 나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유난히 수줍어하는 수강생들과 몇몇 스타 강사들을 기용해 용케 수익을 내며 인문학 아카데미를 꾸려가는 까다로운 성격의 원장과 알레르기성 비염 때문에 사계절 휴지를 달고 사는 단발머리 아르바이트생과 소소한 대화를 주고받는 것이 이 생활의 덤덤한 즐거움입니다. 아침이면 그날 강독할 문장들을 확대경으로 들여다보며 암기하고 세면대 위의 거울 속에 어렴풋하게 비쳐있는 내 얼굴을 곰곰이 바라보고 마음이 내킬 때마다 환한 골목과 거리를 한가롭게 걷습니다. 문득 눈이 쉬어 눈물이 흐를 때가 있는데 단순히 생리적이었던 눈물이 어째서인지 멈추지 않을 때면 조용히 차도를 등지고 서서 그것이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이제 당신은 그을린 얼굴 가득 햇빛을 받으며 유모차를 밀고 돌아옵니까? 두 살배기 딸의 손에선 당신이 한 묶음 꺾어 쥐어진 강아지 풀이 차란차란 흔들립니까? 강변에서 집으로 바로 돌아가는 대신
당신은 100년 된 그 성당 앞에 멈춰 섭니까? 단단한 두 팔로 아이를 안아 올리고 유모차를 경비에게 맡긴 뒤 서늘한 성당 안으로 들어섭니까? 얼음에 담근 것 같은 햇빛이 청색 계열의 스텐레인드 글라스를 투과해 쏟아져 내려오는 곳. 그리스도는 아무런 고통 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천진하게 하늘을 올려다보고 천사들은 잠시 산책 나온 듯 가벼운 걸음걸이로 허공을 거니는 곳. 진한 푸른색과 더 진한 푸른색 잎사귀들이 착하게 손바닥을 펼친 종려나무들. 옅은 회색청 머리칼에 더 옅은 회청색 수도복을 걸친 환한 얼굴의 성자들. 어디로 눈을 돌려도 죄와 고통이 흔적이 없는 그 때문에 거의 이교적이라고 느껴졌던 성 스테판 성당. 당신과 나란히 그곳을 걸어 나오던 오래전의 늦여름 저녁, 당신은 수첩을 꺼내 나에게 써 보였지요. 어린 시절부터 깊은 신앙심을 가져왔지만 아무리 애써도 천국과 지옥 같은 극단적인 장소들이 존재하리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고. 대신 새벽까지 어두운 거리를 떠돌아다니는 홀령들은 어쩐지 존재할 것 같다고. 그런 홀령들이 있다면 신도 어디엔가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논리적이지 않을 뿐더러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기독교의 신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당신이 재미있어서 나는 소리내어 웃으며 당신의 수첩을 건네받았지요. 그 무렵 어디에선가 읽은 신의 부재에 대한 논증을 적어 당신에게 내밀었지요. 이 세계에는 악과 고통이 있고 거기 희생되는 무고한 사람들이 있다. 신이 선하지만 그것을 바로잡을 수 없다면 그는 무능한 존재이다. 신이 선하지 않고 다만 전능하며 그것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그는 악한 존재이다. 신이 선하지도 전능하지도 않다면 그를 신이라고 부를 수 없다. 그러므로 선하고 전능한 신이란 성립 불가능한 오류다. 진심으로 화를 낼 때 당신의 눈은 커지지요. 순 많은 눈썹들이 치켜 올라가고 속눈썹과 입술이 떨리고 숨을 몰아쉴 때마다 가슴이 벅차게 오르내리지요. 당신은 나에게서 펜을 돌려받은 뒤 수첩에 휘갈겼었지요. 그렇다면 나의 신은 선하고 슬퍼하는 신이야. 그런 바보 같은 논증 따위의 매력을 느낀다면 어느 날 갑자기 너 자신이 성립 불가능한 오류가 되어버리고 말걸. 당신이 그토록 싫어했던 히랍식 논증의 방식으로 이따금 나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무엇인가를 잃으면 다른 무엇인가를 얻게 된다는 명제가 참이라고 가정할 때 당신을 잃음으로써 내가 무엇을 얻었는지, 보이는 세계를 이제 잃음으로써 무엇을 얻게 될 것인지, 인간의 모든 고통과 후회, 집착과 슬픔과 나약함들을 참과 거짓의 성근 그물코 사이로 빠져나가게 한 뒤 사금 한 줌 같은 명제를 건져 올리는 논증의 과정에는 늘 위태하고 석연치 않은 데가 있기 마련입니다. 대담하게 오류들을 내던지며 한 발 한 발 좁다란 평균대 위를 나아가는 동안
스스로 묻고 답한 명철한 문장들의 그물 사이로 시퍼런 물 같은 침묵이 일렁이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계속 묻고 답합니다. 두 눈은 침묵 속에 시시각각 물처럼 차오르는 시퍼런 정적 속에 담가둔 채 나는 당신에게 왜 그토록 어리석은 연인이었을까요? 당신에 대한 사랑은 어리석지 않았으나 내가 어리석었으므로 그 어리석음이 사랑까지 어리석은 것으로 만든 걸까요? 나는 그만큼 어리석지는 않았지만 사랑의 어리석은 속성이 내 어리석음을 일깨워 마침내 모든 것을 부숴버린 걸까요? 진실이 어리석음을 파괴한다는 중간태의 히라버 문장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진실이 어리석음을 파괴할 때 진실 역시 어리석음에게서 영향을 받아 변화할까요? 마찬가지로 어리석음이 진실을 파괴할 때 어리석음에도 균열이 생겨 함께 부서질까요? 내 어리석음이 사랑을 파괴했을 때 그렇게 내 어리석음 역시 함께 부서졌다고 말하면 당신은 궤변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목소리, 당신의 목소리, 지난 20년 가까이 잊은 적 없는 소리. 내가 아직 그 목소리를 사랑하고 있다면 당신은 다시 내 얼굴에 그 단단한 주먹을 날리겠습니까? 십수년간 다녔던 특수학교의 독순술 수업에서 당신은 입술을 읽는 법뿐만 아니라 말하는 법도 배웠다고 했지요. 필담으로 당신과 그 이야기를 나눈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밤 나는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그 수업에서 배운 대로 말을 한다면 어떨까? 그 여름 나는 가족 몰래 독일어 수학 교본을 사서 밤마다 문장들을 익혀가고 있었습니다. 책상 옆에 걸린 작은 거울에 내 모습을 비춰가며 1시간쯤 수화를 연습하다 보면 등이며 겨드랑이가 흠뻑 젖어 있곤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도 힘들거나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번 다시 인생에서 겪을 수 없을 달콤한 밤들이었습니다. 사랑에 빠지는 것은 귀신에 홀리는 일과 비슷하다는 것을 그 무렵 나는 처음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기 전에 이미 당신의 얼굴은 내 눈꺼풀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눈꺼풀을 열면 당신은 천장으로, 옷장으로, 창유리로, 거리로, 먼 하늘로 순식간에 자리를 옮겨 어른거렸습니다. 어떤 죽은 사람의 홀령이라도 그토록 집요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 여름밤 내 책상 옆에 작은 거울 속에는 땀을 뻘뻘 흘리며 어설픈 수화를 연습하는 내 상반신이 비쳐 있었지만 거기 어른어른 겹쳐 있는 당신의 얼굴을 나는 매 순간 알아보았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말을 건넨다. 그 밤 독일어로 먼저 생각났던 그 문장을 나는 소리내어 모국어로 다시 중얼거려 보았습니다. 순간 떠오른 것은 당신이 종일토록 일하는 창고에 가득 쌓여 있던 생나무들이었습니다. 사람들 몰래, 특히 당신의 아버지 몰래 나는 그곳에 숨어들어 당신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지요. 널빤지들을 톱으로 켜고
끌고 깎고 사포로 밀어내는 당신의 모습은 아무리 지켜봐도 실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일이 길어지면 나는 작업실 구석구석을 꼼꼼히 들여다보았지요. 건조시키기 위해 벽면 가득 널어놓은 널빤진들의 코를 대보고 손끝으로 매만져 보았지요. 향이 진한 삼나무, 흰 자작나무, 얼굴을 가까이 대면 은은한 향이 나는 소나무, 당신의 둥근 어깨를 닮은 다갈색 나이테들, 당신의 목소리는 아마 그 생나무들의 감촉과 냄새를 닮은 어떤 것일 거라고 막연히 그때 나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호기심과 환상 때문에 당신의 목소리가 궁금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때 나는 17살이었고 당신은 내가 처음으로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신과 함께 살고 싶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생명이 있는 한은 언제까지나 헤어지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서웠습니다. 결국 나는 눈이 멀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당신을 볼 수 없게 될 것이었습니다. 필담으로도 수화로도 당신과 말을 나눌 수 없게 될 것이었습니다. 몇 주가 지난 뒤 갑자기 쌀쌀해진 휴일 오후 일을 쉬며 차를 끓이던 당신에게 나는 물었습니다. 어떤 위험도 미처 헤아리지 못한 채 조심스럽게, 아니 백치처럼 순진하게 독순술 수업에서 배운 대로 무슨 말이든 나에게 해줄 수 있어요? 당신은 주의 깊게 내 입술을 들여다보았고 멍한 시선으로 내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더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함께 살게 될 것이고 나는 눈이 멀 것이라고. 내가 보지 못하게 될 때 그때는 말이 필요할 것이라고. 얼마나 여러 번 머릿속으로 시간을 되돌려 그날의 내 어리석음을 깨끗이 지워버리기를 원했는지 당신은 알지 못했겠지요. 당신의 얼굴은 차갑게 굳었고 부슬비가 내려 나무 향이 더 진해진 창고에서 즉시 나를 내쫓았습니다. 더 이상 나를 만나려 하지 않았고 물론 나에게 키스하지 않았고 치렁치렁한 검은 머리칼에 좋은 냄새가 나는 목덜미에 섬세한 쇄골에 얼굴을 묻게 하지 않았고 갈망하는 내 손을 당신의 셔츠 속에 끌어넣어 심장 박동을 느끼게 하지 않았고 새벽부터 당신의 집 앞에서 서성이며 기다린 나를 단호히 외면했고 내 손가락이 끼건 말건 힘을 다해 창고 문을 닫았고 마침내 몇 주가 더 흐른 밤 필사적으로 사과하는 내 얼굴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나도 당신도 놀랐습니다. 떨어진 내 안경을 줍지 않은 채 코와 입술에서 들큼한 피가 흐르는 대로 내버려둔 채 나는 당신의 다리를 안았습니다. 몸을 떨며 당신은 나를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이글이글 타는 눈으로 한순간 입술을 열었습니다. 당장 나가. 그 목소리, 겨울밤 창문 틈을 핥히며 들어오는 바람소리, 쇠톱이 쇠 위에서 소리치고 유리창이 갈라지는 소리, 당신의 목소리. 나는 더듬더듬 배로 기어가 다시 당신의 다리를 안았습니다. 정말 몰랐습니까? 나는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광기로 당신이 나무 토막을 집어 내 얼굴을 쳤을 때, 내가 즉시 기절했을 때, 될 것 같은 눈물이 내 눈에서 흐르고 있었던 것을 당신은 보았습니까? 어리석음이 그 시절을 파괴하며 자신 역시 파괴되었으므로 이제 나는 알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정말 함께 살게 되었다면 내 눈이 멀게 된 뒤 당신의 목소리는 필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보이는 세계가 서서히 썰물처럼 밀려가 사라지는 동안 우리의 침묵 역시 서서히 온전해졌을 겁니다. 당신을 잃고 몇 해가 지난 뒤 2개의 필름 조각을 통해 해를 올려다본 적이 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에 정오가 아니라 오후 6시에 옅은 산을 부은 듯 눈이 쉬어나는 오래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을 그토록 매혹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알아낼 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리웠을 뿐입니다. 내 곁에 앉아 있지 않은 당신의 손등이 연한 갈색 피부 위로 부풀어 오른 검푸른 정맥들이, 이제 당신은 아이를 안고 어두운 성당에서 걸어 나옵니까? 입구의 경비원에게 맡겨놓았던 유모차를 찾아 아이를 태운 뒤 버클을 채웁니까? 함부로 흘러내린 머리칼을 고쳐먹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까? 17살의 내가 새벽부터 어리석음과 번민 속에 서성이던 그 거리를 자잘한 검은 돌들이 박힌 포도를 통과해 걸어갑니까? 유모차 바퀴가 불쑥 튀어오를 때마다 아이의 가슴 앞으로 손을 내밀어 달랩니까? 선하기에 슬퍼하는 당신의 신을 어깨에 얹고 한 걸음 한 걸음 정적 속에서 나아갑니까? 그곳은 이것보다 7시간 늦게 해가 뜨지요. 이제 멀지 않은 날에 내가 정오의 태양 아래서 필름 조각들을 꺼내들 때 당신은 새벽 5시에 어둠 속에 있겠지요. 당신 손등의 정맥을 닮은 검푸른 빛은 아직 하늘에서 다 새어나오지 않았겠지요. 당신의 심장은 규칙적으로 뛰고 타오르며 글썽이던 두 눈은 눈꺼풀 아래에서 이따금 흔들리겠지요. 완전한 어둠 속으로 내가 걸어 들어갈 때 이 끈질긴 고통 없이 당신을 기억해도 괜찮겠습니까? 6. 멈추시오. 멈추지 마시오. 나에게 물어보시오. 아무것도 나에게 묻지 마시오. 다른 방법으로 하시오. 결코 다른 방법으로 하지 마시오. 어두운 초록색 흙판 가득 문장들을 쓴 뒤 남자는 흙판 가장자리에 상체를 기댄다. 짙은 청색 셔츠의 어깨 부분에 백묵가루가 잔뜩 묻은 것을 알아채지 못한다. 면도를 말끔히 한 그의 얼굴은 매우 창백해서 언뜻 대학원생처럼 앳되어 보이지만 우묵하게 꺼진 두 뺨이 제 나이를 드러내 보여준다. 노쇠의 조용한 시각을 알리는 가느다란 주름들이 눈과 입가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다. 7. 눈. 말할 수 있었을 때 그녀는 목소리가 작은 사람이었다. 말할 수 있었을 때 그녀는 목소리가 작은 사람이었다.
성대가 발달하지 않았거나 폐활량이 문제였던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공간을 차지하는 것을 싫어했다. 누구나 꼭 자신의 몸의 부피만큼 물리적인 공간을 점유할 수 있지만 목소리는 훨씬 넓게 퍼진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를 넓게 퍼뜨리고 싶지 않았다. 지하철이나 거리에서, 카페와 식당에서 그녀는 스스럼 없이 큰 소리로 대화하거나 누군가를 소리쳐 부르지 않았다. 어느 자리에서건 강의할 때만 예외였다. 누구보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말은 체구였지만 자신의 부피를 더 작게 만들기 위해 어깨와 등을 움츠렸다. 그녀는 유머를 이해했고 퍽 낙천적인 미소를 가졌지만 웃음소리만은 낮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녀를 상담했던 반백의 심리치료사는 그 점을 지적했다. 정석대로 그녀의 유년기 체험에서 원인을 찾아내려 했다. 그녀는 절반쯤만 그에게 협조했다. 10대에 언어를 잃은 경험이 있었다고 고백하는 대신 더 오래전의 기억을 더듬어 찾아냈다. 그녀를 뱃속에 가졌을 때 그녀의 어머니는 의사 장티푸스에 걸렸다. 고열과 오한에 시달리며 매끼 한 움큼씩의 알약을 한 달 남짓 복용했다. 그녀와 반대로 급하고 괄괄한 성격이었던 그녀의 어머니는 몸을 추스리기 무섭게 산부인과에 가 아이를 지우겠다고 말했다. 약을 그만큼 먹었으니 성한 아이가 나올 수 없을 거라는 판단에서였다. 의사는 이미 태반이 형성되었으므로 임신 중절은 위험하다고 2달 후에 다시 내원하면